새로운 식량 생산 기술, 스마트팜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국제사회나 국내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난을 해결하는 복지제도, 이것이 아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강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이덕환입니다. 이게 지난 9월 20일에 UN 총회에서 사무총장의 연설 첫 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식량난이 곧바로 불평등과 빈곤, 가난으로 이어지고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하는 게 이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의 연설의 전체 맥락입니다. 지금 현재 식량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고 식량의 무기화라는 말을 아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 이 식량이 무기화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유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식량 부족에 의한 굶주림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안 좋죠. 굶주림은 전체 인구의 10%가 지금 굶주리고 있고요. 근데 지역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굶주림의 비율이 특히 높은데 절대 인원은 아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굶주림의 문제는 항상 그런데 어려운 국가, 어려운 계층,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데에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가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에 특히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이 영양 섭취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굶주림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절대로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근세에 와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대기근의 역사는 역시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입니다. 이때 아일랜드에서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한 100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감자 입마름병을 계기로 해서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자 입마름병도 사실은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 감자 입마름병이고요. 1920년대, 1930년대 러시아 혁명, 스탈린 혁명 이러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인육을 파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1940년대, 50년대에 50년대, 60년대 초반, 50년대 후반에서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일어났던 대기근입니다. 우리의 식량 사정도 결코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자연이 우리한테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이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부려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근데 그거는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자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게 일반적인 자연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충분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죠. 굶주림이라는 건 사실 자연 생태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슴은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약하지만은 그 장점을 그걸 거꾸로 장점으로 활용해서 사자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갖춘 친구들만 지금 야생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먹이를 구하는 일이 절대로 쉬울 수가 없는 거죠. 인간도 원래 이렇게 살았습니다. 헌터 게더러라고 해서 이렇게 살았었죠. 그러다가 12,000년 전에 인류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농업혁명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인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이 농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육종, 브리딩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었고요. 이 육종이라는 건 그러니까 인공선택에 의한 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연에 살고 있는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사육을 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요 7종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종이라는 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죠. 이 본격적으로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된 거는 이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를 비트는,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육종 기술 덕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식량과 인구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는 아주 골치 아픈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외쳤던 멜서스의 인구론도 이런 인구하고 식량 사이에 아주 고질적인 이 상호 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기 지금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하는 데가 18세기 중후반입니다. 소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데요. 그 이전까지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04%였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정체기에 있었던 거죠. 한 100여 년 동안에 한 60%가 늘어났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918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인구가 무려 5배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났었다. 이거 멜서스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곡물만 늘어난 게 아니라 육류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식량 생산은 언제나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고도로 그 식량 생산 기술이 발달해서 10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되고 환경이 나빠지고 하면서 식량 생산은 언제든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식량 사정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굶주림의 비율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절대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분배의 어려움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렵게 생산한 식량을 식탁에서 완전히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못하는 식량의 낭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한 식량의 30%를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식량의 무기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식량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기업화, 대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품점을 메우고 있는 거는 이런 가공식품인데요. 이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이 대단합니다. 이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은 이게 이제 현대사회로 이양이 되면서 식량의 생산하고 소비의 주체가 분리가 됐죠. 먹을 거는 넘쳐나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찾기 어려운 굉장히 불편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불평등과 그 빈곤이라고 하는 제도적 문제가, 사회 제도적 문제가 이 굶주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특히 소를 비롯한 초식동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걱정을 하는데, 목초는 인간한테는 식량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셀룰로즈 또는 식이섬유라고 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저거를 가지고 소가 저렇게 고급 육류를 만들어주고 있는 중간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쪽에만 관심을 맞춰가지고 이 소 사육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식량 생산이 그냥 단순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아니고 식량 생산 때문에 발생했던 환경 오염, 환경 파괴는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 계속되는 농경 활동에 의해서 농지가 염화, 소금이 농축돼 가지고 농지를 지금까지도 식물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 지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농경 목축에 의한 환경 파괴는 어제 오늘에 생겼던 일이 아니고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리고 이 식량 생산이라는 거는 인공 선택,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물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종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자연에서 농경 목축을 통해서 먹을 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정말 근원적인 의문이고 아직까지는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특히 고민스러운 게 이 GMO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그런데 이 GMO가 안전하냐고 묻기 전에 육종으로 생산한 농작물은 안전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12,000년 동안 이 유전자를 변형시킨,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킨 농작물과 가축에 의존해서 살아왔고요. GMO가 인체에 해를 끼칠 거라는 주장의 상당한 부분은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억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은 절박합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식량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지 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구 감소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물론 과학기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식량의 문제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고
그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하고 인식의 혁신이 없는 과학기술은 이 식량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은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과감하게 떨쳐버려라. 이제 가공식품을 거부하는 식생활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거다라는 인식은 이제 버리는 게 좋고요. 그 대신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차원에서 이 식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특히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그 낭비의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필요하다면은 이 식탁에다가 그 필요 이상의 반찬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 음식을 먹는 관행까지도 뜯어 고쳐야 될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이 먹거리의 낭비라는 것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문제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